네,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부터 원희룡 제주지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어제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을 했죠. 자,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사님. 일단 대선 도전도 중요한데 방역 상황이 좀 워낙 심각해서 일단 좀 이거부터 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제주도도 계속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죠? 지난 한 일주일 정도가 늘어났다가요. 어제는 11명으로 또 내려왔습니다. 지금 보도를 보면 제주도 같은 경우 4단계 격상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7월 초부터 3단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 사적 모임 같은 경우에는 4명까지 가능한 그 거리 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4단계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3단계로 관리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물론 그게 이제 현재로서는 더 나은 거긴 한데 문제는 이제 추세가 이제 결국 걱정이라 지금 이제 휴가철이 이제 겹치고 있는데 제주도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 휴가를 늦추거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가급적 분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오신 분들은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게요. 그게 자신도 안전하고 다른 사람들의 안전도 지키는 길이죠. 그러게요. 아무튼 청정 제주를 좀 다시 되살렸으면 좋겠다라고는 소망을 좀 전하면서 대선 관련 이야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공정과 혁신을 강조를 하셨던데요. 원희룡표 공정과 혁신은 어떤 겁니까? 원희룡표 정책은 출발점이 간단합니다. 네. 국가가 해야 할 일과 국가가 해서는 안 될 일을 분명히 구분하는 데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공정이라는 것은 곳곳에 있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가 찬스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예. 이게 경직된 작은 정부는 반대합니다. 또 한편으로 혁신이라는 것은 혁신 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예. 그러려면 국가가 곳곳에 개입해서 시장을 이기겠다 또는 관료 만능주의로 규제를 양산한다든지 공공 만능주의로 온갖 것을 국가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망상에서 결별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 국가가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좀 갈라서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이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더 명확할 것 같은데 어떤 게 국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부동산 잡는다고 25번 국가가 할 수도 없는 일들을 남발하면서 지금 집값을 역대 가장 폭등을 시켰지 않습니까? 예. 이런 점들이 국가가 하지 말아야 될 일, 또 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하려고 나서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아예 개입을 해서 안 된다는 뜻입니까 혹시? 그렇진 않습니다. 예. 공급할 것은 공급을 하고요. 예. 그다음 내 집 마련에 대한 세제나 금융은 적절히 지원하면서 투기는 투기대로 막아야 되는데 예. 이것은 시장의 수요와 내 집 마련의 욕구까지 모두 투기로 몰고 벌금을 매기겠다라고 해서 세금 정책을 펴니까 시장은 그 반대로 작동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우선 국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의 문제이기도 하고 능력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모든 정책에는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예측하고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면서 규제하겠다고 달려드니까 결과는 백전백패죠. 결국은 국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니라 국가가 잘 해야 되는 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니까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과 해도 잘 안 되는 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을 잘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일을 잘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지사님이 이제 내걸었던 정책 중에서 그럼 국가가 해야 되는 일로 아마 맨 앞순에 놓일 게 이거 같던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 100조 원 규모의 집중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코로나로 생존이 무너진 사람들을 살리고 네. 앞으로 또 도전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25%가 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그 종사자들이 피해액이 현재까지만 해도 100조 원이 넘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거 이전에 10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해서 이들의 생존 자금으로 지원을 하고요. 앞으로
이 OECD국 중에서 25% 넘는 자영업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네네. 구조전환과 생산성 혁신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첫 해에 50조, 그 다음부터 이제 매년 10조 이런 어떤 그 구체적인 조달 계획을 세웠던데 그러면 50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구체적으로? 재원 조달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예.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대통령 특별 경제 명령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긴급재정 명령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예. 이 임시 특별 목적세로 50조 원을 조달하고요. 아, 목적세를 걷겠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예, 목적세와 국채를 발행해서 예. 50조 원을 걷고 예. 나머지 50조 원은 5년간에 걸쳐서 예산 조정을 통해서 예. 조절합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예. 지사님. 그러면 목적세로 걷는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어떤 징세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신 겁니까? 지금 안은 갖고 있는데요. 네. 즉 조세 계획을 세우려면 예. 더 디테일한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것을 우리 경선 과정에서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서 국민들에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딱 1회 한도로 특정 목적을 위한 세금 딱 한 번만 걷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럼 50조 조달하기 그렇게 위해서. 하고 예. 그 후에 경기가 회복되면서 추가 세수가 나오면 최우선 상환에다 써야죠. 그래요. 그러면 네. 지금 그런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 입장에서 이번에 이제 추경을 통해서 소상공인에게 집중 지원한다라고는 정부 계획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나마 소상공인 지원은 잘한 건데요. 네. 규모가 턱도 없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전 국민을 주느냐 88% 주느냐 하고 있는데 예. 코로나로 소득이 줄어든 사람도 있고 소득이 영향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소득이 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생존 기반이 무너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우선적으로는 생존 기반이 무너진 사람들을 보호하고 앞으로의 생존 기반을 지키는데 두터운 보호를 하는 게 최우선이고요. 거기에다가 소득이 약간 줄어들었다든지 심지어는 소득에 영향이 없는 사람들까지 왜 돈을 뿌립니까? 돈이 많다면 모르지만요. 그런 점에서는 네. 이 국민의 생존을 지키는 게 국가의 할 일이다라는 이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인기를 뿌리고 표를 얻으려는 그런 면에서 저는 매우 잘못된 정치적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사님 같은 이제 제주 행정을 총괄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주 도내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타격 정도 그러니까 차감하시는 게 있으세요? 어때요 상황이? 예를 들어서 예.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는 예. 1년 넘게 수입이 전혀 없고 여기에 대한 이 렌트비라든가 세금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금도 면제를 해주고 네. 렌트 회사와 협상해서 깎아주고 예. 또 생계 유지비로 100만 원씩 지급한다든지 이런 지원을 했는데요. 그래도 어림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지자체로는 한계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고용유지 지원금도 처음에는 6개월간 정부가 주다가 이제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또 다 끊어졌거든요. 이런 생존 기반을 지원하는데 최우선 해서 국민들을 살려놔야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떤 구상이신지 알 것 같고요. 지금 출마 선언문에 보니까 지난 대선에서 실패한 사람으로는 안 된다 이런 구절이 있던데 그러면 당내 유승민 전 의원이나 홍준표 의원은 안 된다는 뜻입니까? 예, 그분들은 4년 전에 최저임금 10,000원 올리겠습니다. 뭐 등등 해서 그때 네. 공약들을 다 보면요. 예.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했던 그 공약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거 그런가요? 어떻게 방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 점에서 예. 저희는 그때 당시에 탄핵과 문정부 탄생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담도 문제지만 실제 지난 대선에서 했던 모든 발언과 정책들이 다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그런 부담을 지고 우리가 지금 필승해야 되는 선거를 치러야 되는지 그런 점을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그 5년 전에 그 했던 공약과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똑같은 거 아니냐? 결국은 결이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경선에 임하시면 그런 점을 포인트로 삼아서 계속 공격을 하실 겁니까? 그러면? 당연히 예. 정책과 국가 비전 예. 그리고 지나온 정치 경험이 모두가 검증되고 토론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어차피 짚고 가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뭐 사실 우리 대한민국 대선의 역사를 보면 삼수한 분도 계시고 사수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도전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탄생 과정에서 왜 야권이 굳이 분열해서 나갔느냐. 거기에다가 거기에서 치렀던 정책들. 이 크게 두 가지가 문제가 되겠죠. 분열해서 나간 것도 그러면 이번에 그러니까 점검되고 평가돼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 점들이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키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 실패에 대해서 직접 간접 연결되어 있는 점들을 당연히 짚어야 이것을 깨끗이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때 그 지사님 또 탈당하시지 않았었나요? 네, 저는 그 탄핵 이후에 바른정당으로 갔다가 나중에 다시 복당을 했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그 검찰총장의 대선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권의 탄압에 맞서서 홀로단신 싸웠잖아요. 그래서 정권 교체의 희망을 되살렸고 국민들의 지지에 실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출마를 선언한 이후에 미래 비전이라든지 구체적인 정책 이런 점들에서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면서 현재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지금 뭐 다시 정비를 하는 과정이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그 발표 나온 걸 보면 국민의힘 출신 물론 원외 인사들이긴 합니다만 다수가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에 합류를 했던데 이런 어떤 그 정비 과정, 정비 내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지금 뭐 제가 그것을 일일이 평가한다기보다는요. 그런 정비를 거쳐서 정책과 미래 비전 그리고 국가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과 능력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질문이 옮겨갈 겁니다. 지금까지는 누가 문재인 정부와 잘 싸웠느냐가 질문의 초점이었다면 앞으로는 누가 문재인 정부보다 잘 할 수 있느냐 여기에로 초점이 옮겨갈 것이기 때문에 찬바람이 불면 이 경험과 능력에서 안정감이 있는 원희룡에 대해서 그 가치와 경쟁력을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방금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김경수 경남지사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뒤에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이 SNS에 올린 글을 보니까 이건 문재인 대통령과의 연관성까지도 이제 보는 것은 상식적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연대를 해야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던데. 대선 국면에서 이것을 가지고 연대를 하는 이런 구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제가 그 발언은 아직 뭐 구체적으로 못 봤는데요.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을 통한 그 여론 조작이 지금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최대의 수혜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그게 상식적인 거라고 보고요. 이게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게 오히려 비상식적인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수위를 넘어서서 어제 SNS 글에 올린 걸 보니까 특검을 연장하거나 재거동해야 된다는 주장까지 했던데 이게 좀 현실적 타당성 있는 주장이라고 평가하십니까? 현재 드루킹 사건에 대한 판결은 나온 것이고요. 거기에서 어떤 다시 밝혀지지 않은 게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만은 저는 대통령과의 구체적인 연관성에 대한 팩트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 그 수혜를 입고 당선됐던 그런 입장에서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당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서는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당원과 일반 국민 여론을 5대5로 반영하는 국민의힘 당원을 적용하지 말자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지사님은? 합당의 조건으로 밀고 당기는 거라면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만은 국민의힘 당헌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것을 적용하지 않으려면 그 당헌을 개정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와 당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겠죠. 혹시 이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대선 도전을 염두에 둔 어떤 요구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보세요? 제가 뭐 협상 당사자가 아니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가정을 놓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언론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좀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그러니까 다른 야권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 총합보다도 높다. 이 얘기를 거꾸로 얘기를 하면 지사님을 포함한 다른 야권 그 대선 주자들이 너무 약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문재인 정권과 대척점에서 잘 싸우는 사람에게 예. 국민들의 정권 교체 열망이 쏠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경선이 본격화되고 네. 누가 문재인 정부보다 더 잘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러한 미래 비전과 경험 그리고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국민이 질문을 하게 되고 네. 거기에 대해서 나라를 이끌 대통령을 뽑는다라는 것은 예. 가장 인생의 중요한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놓고 본격적으로 국민들이 들여다보고 평가를 하는 그런 국면이 오게 됩니다. 그게 본격적인 경선 국면이고요. 이제 찬바람 불면서 민주당 후보가 뽑히는 것을 보면서 누가 거기에 대해서 더 안정감 있게 국가 운영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옮겨가게 되면 네. 현재의 지지율은 앞으로 여러 차례 요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그 출마 선언 후에 하신 말씀 보니까 결국 남는 건 원희룡과 윤석열 두 사람일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 있던데 관련해서 요 질문만 좀 드려볼게요. 지사님 입장에서 윤석열 전 총장과 만약에 자웅을 겨루신다면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경선에 임해할 때가 좋습니까? 아니면 단일화로 하는 게 더 좋습니까? 지사님 입장에서는? 저는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동지이자 네. 정권 교체를 할 그리고 국정 운영을 할 협력자라는 입장에서 앞으로 모든 것을 임할 생각입니다. 예. 앞으로 저와 윤석열 총장이 경쟁 무대에 서게 된다면 예.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윤석열 총장이 하는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나 인물들을 청소하는 것이 보복으로 받아들여질 이 점에 대해서 과연 적합한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 결국 대한민국을 운영한다라는 것은 결국 행정과 고도의 정치력을 필요로 하는데 그런 점에서 누가 더 잘 국가를 운영할 수 있겠는가, 안정감이 있겠는가, 예. 그런 점에서 경험과 비전이 원희룡이 갖추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연 윤석열 총장은 어떠한가, 예. 이런 두 가지 점이 앞으로 원희룡과 윤석열 중에서 국민들이 선택할 때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관건은 미래 비전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알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사님 연결하면 제주 현안 하나만 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제2공항 건설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네. 중앙정부에서 일단 제동에 걸렸는데 계속 추진할 생각이 있어요? 제2공항은 공항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정부에서 검토를 거쳐서 모든 절차를 거친 상태고요. 네. 현재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가 지금 반려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무산시킬 게 아니라고 한다면 예. 보완을 해서 다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짚을 것은 예. 대규모 환경 파괴와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은 가덕도 공항에 대해서는 정말 대통령이 나서서 밀어붙이면서 그 관심의 10분의 1도 제2공항에서는 대해서는 쏟지 않고 반대 단체들과의 갈등에 무한 방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건 지역 홀대를 떠나서 이건 뭐 정치적인 복선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문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정치적 복선이라면 뭘 뜻하는 말씀이세요? 원희룡이 싫다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네. 결국 원희룡 지사의 대선 가도에 이게 이제 그 걸림돌로 작용할 거다라고 중앙정부가 판단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원희룡 임기 내에 제2공항이 순항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무슨 지금 제주도가 민주당이 압도적인 절대 다수고요. 네네. 또 반대 단체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많이 연결들이 돼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눈치를 본다라는 면에서 이해는 하기도 합니다만은 눈치를 보는 걸 넘어서서 네. 이걸 정치적인 판단을 앞세우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문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도 너무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지사직을 중간에 던질 계획이십니까? 예, 저는 이 코로나의 이 초비상사태의 고비만 넘기면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경선에 전념하는 것과 도정 전념은 함께 하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그게 저의 공직 윤리상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희룡 제주지사였습니다.